왜 과거 정권 얘기를 꺼내요? 그런데 그 주진우 기자가 말입니다. 뭐 라디오 방송에 나와갖고서 그 삼성 떡값 관련해갖고 김영철 변호사가 검찰 조서에서 진술 조서를 작성했는데 그 당시 진술 조서를 작성한 검사가 후보자이며 해당 진술에는 황교안 대표 당시 성남지청장의 상품권 수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거 기사 보셨죠? 그런 게 낫다는 걸 오늘 아침에 네, 들었죠? 듣긴 했습니다만 네, 이게 국회의원의 질문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굉장히 오만불순한 태도입니다. 위원장님,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 증인 신분으로 나와 외려 국회의원에게 따져 묻다가 위원장에게 버럭 호통을 들었던 2019년의 윤석열 후보자.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당시 진보 진영은 그를 적폐청산의 영웅으로 철석같이 믿고 보수의 공격으로부터 온몸으로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기 어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텅 빈 미천을 유일하게 꿰뚫어 본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주진우 기자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짚었듯 모두가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지지할 때 주진우 기자는 라디오에 나와 삼성 떡값과 김영철 변호사 진술조서 건으로 윤석열을 매섭게 공격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겉으로 포장된 가짜 정의를 알아본 주진우가 진짜 참기자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과거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휘두른 칼잡이 노릇은 마치 시대의 정의인 것처럼 화려하게 포장했으면서 정작 지금 당장 공정해야 할 행동 앞에서는 신중히 생각하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비겁하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남자. 자신을 그토록 감싸주던 진보 의원들의 질문 앞에서도 대답조차 제대로 못하는 걸 보면 정말 모자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님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날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이름 김건희와 그 장모 최은순의 범죄가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된 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법을 무기로 어떻게 국가를 사유화했는지 그 더러운 뿌리를 보면 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는 방패막이로 전락했는지, 우리가 왜 그토록 사법부 개혁을 부르짖어야만 하는지 그 명확한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드디어 공식 등장한 김건희 일가의 범죄 의혹과 남에게만 가혹했던 윤석열의 소름 돋는 두 얼굴,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대한 기망득의 실체를 알리는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며 진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많은 공유 바랍니다. 자, 그럼 그날의 청문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대변인 할 때 우리 윤석열 지검장이 하도 욕을 해가지고요. 욕하다가 정든다고 제가 혼자 정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무척 뵙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던 대로, 내가 그동안 하던 대로 해야죠.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예, 언짢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니까 경청해 주시고 또 시정하고 밝힐 것은 좀 잘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장모 최모 씨 사건 300억 잔고증명 위조 30억 당자 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 굉장히 지금 이 검찰 주변이나 언론에서 화제가 상당히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뭐 질문도 간 걸로 알고 일부 뭐 답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좀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예? 전혀 전혀 모르세요? 네. 제가 사실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윤석열 면방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지금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할부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온 증거를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잘 털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잘 해명을 하셔야 제가 볼 때는 이 검찰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 그리고 적폐 수사를 주도하시고 분이 계시잖아요. 또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신 거 조의를 표하면서 정의로운 검찰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주변에 굉장히 정의로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장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9분이 30억을 피해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의 은폐의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라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인 문제예요. 이제 장모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 팩트들이 상당한 증거와 팩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장모님이 그 300억대 위조 잔고 증명서를 부인의 지금 윤석열 지검장 아내의 친구 김모 씨 신용공고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를 해가지고 잔고 증명서를 가지고 대리인인 안소연, 지금 이 안소연은 구속돼 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이 안소연 대리인을 시켜서 피해자 3명, 임모 씨 등 3명에게 30억의 당좌 수표를 끊어줬는데 이것이 현재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받고 있다. 전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건인데 먼저 이제 증거 자료를 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좀 넘겨보세요. 자, 이게 장모님이 그 부인의 친구인 김모 씨와 짜고 잔고 증명, 내가 300억이 있다라는 잔고 증명서를 뗀 겁니다. 이것이 위조돼서 그 김모 씨, 신한저축은행의 직원인 김모 씨와 공모해서 허위 잔고 증명서를 뗐다는 것은 안소연 씨의 공판에서 그 장모님이 증인으로 증언을 합니다. 돌려보세요. 자, 여기서 실제로 증인 선서를 하고 장모님이 선서를 하고 재판장과 장모님이 증인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증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닌 김에게 필요하니까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내장을 다 받은 건 맞지요? 예. 이것은 다 허위지요? 예. 공모한 정황이 나오거든요, 증거가.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거는 형사 7부에서 판결문입니다. 자, 안 씨는 최 씨 명의, 최 씨가 장모님이십니다. 명의의 잔고 증명을 보여주는 사원을 차용했는데 임 씨, 지금 이 피해자입니다. 임 씨는 당시 발행인 최 씨에게, 장모에게 전화를 했는데 장모가 자신이 발행한 것이 맞고 잔고 증명도 있다. 이 잔고 증명을 허위로 띄고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임 씨, 이 피해자 임 씨는 안 씨, 대리인 안소연에게 당좌수표 지급일을 4회 정도 연장하면서 임 씨는 안 씨에게 발행인 최 씨의 사실 확인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자, 이거는 장모님이 직접 자필로 쓴 사실 확인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당좌수표 발행했다 확인함, 3월 4일 발행했다 확인함 다 써주거든요. 그리고 인감증명서까지 저기 있죠. 장모 인감증명서까지 제출을 합니다. 이 피해자들에게, 임 씨에게.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당좌수표입니다. 이게 그 장모님의 당좌수표예요. 당좌수표인데 도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거를 은행에 넣지 마라. 지급기일을 연장해달라 그러면서 계속 이걸 도장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이 당좌수표까지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장모의 구속을 바라는 겁니다. 이 대리인 안소연 씨가 구속돼 있는데 왜 주범인 장모는 구속이 안 돼 있느냐? 왜 버젓이 활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이 장모께서 2012년도부터 내 사위가 윤석열 고위 검찰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 잔고 증명을 위조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밝혀진 사건인데 이거를 왜 수사를 안 하나? 이거를 박진아 검사가 지금 하고 있다는데 박진아 검사가 중앙지검 박진아 검사라고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이 이거를 수사를 안 하거든요. 두 번째는 당좌수표 30억을 끊어줬는데 이게 부도가 났는데 이 당좌수표의 주인인 장모가 왜 이게 형사적 처벌을 안 받느냐. 예금 부족 거래정지 처분으로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 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30억을 국민들의 피해를 준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장모님이나 또 장모님을 도운 부인의 친구는 김모 씨는 아무런 지금 형사적 처벌 안 받는 겁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지검장님께서는 장모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단은 가장 도덕적으로 보시고 가장 도덕적으로 관계를 없애야 되는데 지검장님 이 문제는 좀 풀고 가시죠. 아니 저 의원님, 글쎄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또 아까 박진아 검사라고 뭐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다는데 중앙지검에는 저희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고소가 됐거나 뭐 소송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네. 아니 어느 청에 이게 여기 지금 아마 검사님들도 와 계시니까 고소가 아마 300억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가 될 텐데 여기 계시는 검사님께 한번 여쭤보시죠. 자, 답변 다 네. 하셨어요. 네. 현재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왜 하느냐? 네. 피해자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 제보의 증거가 상당히 당자수표 사실 확인에서 장모의 글씨체가 담긴 사실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검장께서 이 가족의 일 그리고 부인과 장모의 일이 이렇게 화제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감장에서 그 수사의 주체에 대한 도덕성 문제는 당연히 국회의원 따른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 사건이 왜 지금 문제가 됐느냐? 자, 위조가 법원에서 장모가 법원에서 위조됐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아니 그 사건이 계류돼 있는 검찰청의 그 담당자에게 여쭤보셔야지. 예, 좀 질의를 요약해 주시고요.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하는 가운데서 그 재판의 검사가 박진아 검사입니다. 그 박진아 검사가 최모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김모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을 던졌고 윤 지검장이 네가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의원님? 예, 예? 자, 당연히 알아요. 아니 자, 제가 그-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300억의 우리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건 좀 예, 너무하신 예. 거 아닙니까? 예, 질문은 됐습니다. 예. 예, 질문은 그것으로 끊고요. 나중 추가 질의 때 보충을 하시도록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검사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 이게 국감장에서 정말 이게 아니 그리고 몇십억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민사소송을 걸든지 형사 고소를 할 텐데 저는 그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 신동아에 뭐가 났다고 우리 직원이 갖고 왔길래 저는 안 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해당 검찰청에 왜 수사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예, 예,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예고해 드린 오전 질의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난중 오후 질의 시작하면서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분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피감 기관의 지금 증인이 국회의원의 발언에 콘텐츠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지검장의 도덕성 문제, 그 주변에 도덕성 문제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지검의 문제를 삼든지 어떤 문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제가 피감기관 장에게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발언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국정감사 해야 되느냐라고 반박하는 증인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이거는 문백하게 이 국회의원의 질문한 데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답변해야지 국회의원의 질문하는 국정감사의 질문한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굉장히 오만물순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사장님 난중 오후 보충 질의 때 네. 이 질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좀 정심기관에 확인을 하시고요. 답변하실 거 있으면 오후 보충 질의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되고요. 질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답변하겠다고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예고편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나오던데. 지난 국정감사 때 장모님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근데 참 불행하게도 제가 장모님 사건에 윤석열 후보자께서 배후에 있다는 그 고리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모님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우리 후보자님한테 아픈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잘 마음을 열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후보자께서 총장 청문회에서 저하고 만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께서 그렇게 아끼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으로 지명을 받더라도 저는 고사할 걸로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많은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에서 하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정치적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른바 적폐수사, 저희가 얘기한 정치보복수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본인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자세로 수사를 했던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사를 했던 일부 국민들은 호응을 하고 또 다른 한쪽의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검찰에 요구되는 핵심 가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시키는데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는 인사였느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 2년 동안 적폐 수사를 통해 묻힌 그 피, 그 수많은 피, 손에 묻은 피를 닦을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변창훈 검사의 영정사진이 장례식장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앞서고 조은석 서울고검장, 강남의 고검 차장검사 등 동료 검사들이 뒤를 따릅니다. 고인의 시신이 운구차로 옮겨지자 유족들은 더 크게 오열합니다. 변 검사의 모친은 화장터로 떠나기 위해 차량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 취재진을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내가 차를 나를 위한 사람 다 들어가 죽이고 나 들어가면 내가 예쁜 속인데 내 책임이노 윤석열은 살인자다. 변창훈 검사의 자, 영정 끄세요. 윤지검장의 동기인 변창훈 검사, 고 변창훈 검사의 어머니가 흘리신 피눈물입니다.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적폐수사란 미명하에 목숨을 버린 분들의 사진입니다. 넘겨보세요. 변창훈 검사는 억울하고 원통하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살기 싫다는 문자를 보내고 자살을 했습니다. 고 변창훈 검사 부인은 메시지에 윤 지검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 내부 문건이 실제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여 압수수색 준치도 다르지 않고 이른 아침에 아이들 앞에서 집을 뒤졌는지. 고 변창훈 검사 부인의 언론 인터뷰입니다. 윤 지검장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모자랍니다. 4년 전 국정원에 파견 나갔던 남편이 무슨 증거를 어떻게 갖고 있다고 보는지, 구속영장이요, 처자식, 노모 다 버리고 어디로 도주할 거라고 보는지요. 넘겨보세요. 이 수사를 보고 일선 검사들의 얘기입니다. 이러니 정권의 충견 소리를 듣는다. 검찰 수뇌부와 마주치면 넉살이라도 잡고 싶다. 우리가 동료를 죽였다. 이런 하명 수사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자께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함께 동고동락해야 될 후배 검사들의 말입니다. 이런 피 묻은 손으로 과연 일선 검사들을 지휘하고 안아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제가 하여튼 전체 검찰 우리 구성원들을 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창훈 검사의 그 불행한 일은 제가 연수원 동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검찰 안에서도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던 후배입니다. 저도 재작년에 정말 뭐 제가 가족들 생각해서 상가는 못 갔지만 저도 이 일 있고 나서 막 한 달 동안 저도 알아 누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이미 구속한 상황에 검사들 관련 증거가 나와서 정말 그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이 알겠습니다. 내 식구 감싸주기 하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 식구 감싸주기란 목을 먹더라도 네. 그렇게 새벽에 무차별적으로 아이들이 자고 있는 그 집에 들이닥쳐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옳은 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넘겨보세요. 고 이재수 사령관입니다. 한쪽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 수갑을 차고 있고 한쪽은 이미 구속된 사람이 서류를 들고 아무런 수갑도 차지 않고 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이재수 사령관 수갑을 채웠어야 했습니까? 이 이재수 사령관이 유서에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대 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일했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 청빈한 군인이 이렇게 강압수사에 대해서 인권을 말살된 강압수사에 대해서 그 자존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결을 했습니다. 수사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후보자님, 지금까지는 수사를 해왔지만 이제는 총수의 자리에 후보자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인권을 보호하고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인권을 보호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하루 깊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죠? 네. 예, 본 의원이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병역과 관련된 사항들을 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제가 현재도 지금 부동시 정도에 대해서 서면 답변에 보면 네. 운전면허 취득 못하였고 부동시로 인해서 네. 예, 계단을 오르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부동시인 상황인 것을 인정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언제부터 부동시였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동시였습니까? 시력 차이가 좀 났는데요. 예. 대학 다닐 때 저는 부동시라는 것 자체를 원래 몰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병역 면제 사유인지도 몰랐고 네.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에도 시력이 차가 많이 나서 시력 차이는 좀 난 거를 알았지만 네, 이게 뭐 학교에서 뭐 저
한 100명씩 줄 세워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네. 때 시력이 네. 다 생활기록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좀 띄워보세요.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보면 네, 시력 검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제가 받은 병적기록표인데 네. 저런 식으로 해서 시력만 달라는 자료를 왜 안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병적기록부는 다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저한테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다 지우고 시력만 띄운 거예요. 예? 근데- 좌안이 0.8, 우안이 0.1. 예? 네, 물론 제가 부동시라는 것은 굴절 검사하고 굴절도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지금은 사실은 부동시로 병역 면제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뭐 예, 그 교정이 당시에는 가능한- 지금 네. 3디옵터가 차이가 나면 부동시로 판정을 해서 네.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이라도 굴절도 검사를 요 건물에 밑에 내려가서 10분이면은 받아서 제출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왜 안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실 용이 없어요? 지금 운전면허 취득 못하지, 계단 오르기 정도로 어렵지, 네.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부동시를 인정하고 본인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왜 그것을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밝히지 못합니까? 제가 그러면 예, 오늘 뭐 청문 중에 가서 하기보다 네, 제가 굴절도 검사를 한번 해가지고 위원님께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시력에 0.8, 0.1 이렇게 나와 있고 저게 거의 뭐 한 40년 전에 저거지만 제가 사실은 저거보다 왼쪽 눈은 훨씬 좋았고 오른쪽 눈은 0.1이 안 됐었습니다. 시력과는 무관하게 네, 무관합니다. 예, 예. 굴절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시력 검사하면 왼쪽이 1.0이 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제가 무슨 어떤 확증을 갖고 의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네. 병역과 관련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김황식 네. 총리 후보자의 경우 굉장히 논란이 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의 경우는 병원에 가서 그것을 진단서를 띄어서 제출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클리어해졌어요. 근데 왜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안 하시는지, 오히려 국민들께는 더 큰 의혹을 남기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답변에도 지금도 부동시로 이렇게 어려움을 네.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10분이면 다 모든 것이 클리어해지는 부분들을 왜 안 하는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이라도 가세요. 여기 제가 안과에다가 여기 저 안경원에다가 다 얘기해 놨어요. 예? 가서 검사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서 넘겨주세요. 2012년도 당시에 민주당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으로 알려진 7월 5일자 시사저널의 기사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그 후보자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명이 됩니다. 윤석열이 윤우진 골프 접대 향응의 고정 멤버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용산 캐피탈롯데 일식당을 주로 이용했는데 윤우진이 검찰 핵심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의 경우는 업자에게 돈 3천만 원을 디파짓 해놓고 마음대로 골프를 쳤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 질의 이 답변 중에 윤우진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근데 뭐 한 번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두 번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한두 번? 네. 예. 그 본 의원이 서면 질의를 했는데 네. 그 한두 번의 골프장이 스카이 72 골프장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스카이 70이 아닐 수도 있고 기억이 워낙 안 오래전이기 납니까? 때문에 워낙 저는- 오래전은 무슨 워낙 네. 오래전이에요. 저는 2008년 9년도에 그 정도 예, 같습니다. 했다며요. 네. 그거 뭐 불과 10년 스카이 전인데. 72를 제가 인천공항 가는데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거기에 가본 기억은 나는데 그때 제가 그 전에 제가 부장으로 모셨던 인천 차장님이 예약해서 간 건지 지금 좀 좋습니다. 기억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했더니 네.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 워낙 특수검사 수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정도로 예? 네.
그 스카이 72 골프장에 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사실은 스카이 72 골프장 출입을 한 적이 있다면 네. 동행인이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네. 제가 묻지도 않은 2011년 12년도 당시에는 출입한 사실을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까? 제가 특정해서 11년부터 12년에 출입을 했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예? 제가 그 질의 서면 그 답변서를 작성하는 팀에다가 네. 제가 말은 했는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스카이 71을 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아마 2009년 이전일 거로 생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아마 그 수사 때 뭐 나온 얘기들이 2011년, 12년을 가지고 막 수사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르진 씨와 네. 그냥 단순히 한두 번 만났던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친한 검찰 후배의 형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뭐 아주 그냥 무관한 그런 관계예요? 한두 번 만났던 관계예요? 아니 한두 번이 친분이 아니고 꽤 있는 예, 관계인 저하고 거죠? 가까운 후배 검사의 친형이다 보니까 네, 자주 만나셨나요? 자주는 아니 그분도 바쁜 분이고 네, 저 역시 어떤 분을 뭐 1년에 몇 번씩 만날 만큼의 시간 여유는 없고 네,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제기하는 것이 코드 인사라는 거예요. 근데 코드 인사라는 건 능력, 자질, 도덕성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뭐 정치적 이념, 임명권자의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 또 학연, 지연 뭐 이런 관계들에 의해서 임명을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코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글쎄 뭐 아니 코드 인사의 네. 개념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능력, 자질, 도덕성, 뭐 국민들의 여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거나 학연, 지연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임명하는 게 코드 인사라는 거죠. 개념적으로 봤을 때. 항상 뭐 예. 그런데 지금 후보자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학연, 지연 뭐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냐? 그것도 보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아니 정치적 성향 그 후보자의 정치적 서면 답변 질의서 보니까요.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이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중시한다는 입장이고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도 국가 안보를 위협한 활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주적은 북한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도 안보형사법은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까운 부지 진보와 보수를 가른다면요. 보수 쪽에 가까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는 오히려 먼 부분이 많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이 된 것은 그동안에 검사로서 생활하면서 정권에 따라서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야 했던 것들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코드 인사로 지금 지명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 생각에는 본인이 코드 인사 같습니까? 뭐 웃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꼭 무슨 더불어민주당과 일치하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일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후보자 제가 이제 또 사개특위 간사로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하는 최이배 의원님이 지금 전에 질문도 했는데요.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국회에서 지금 논의된 것들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입니다. 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후보자가 서면 질의에서는 좀 언론적인 대답만 한 것 같아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서면 질의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공수처다 또는 뭐 과거에는 고비처다 또는 뭐 그거 이외의 어떤 별도의 그 뭐 법무부 산하에 어떤 외청을 둔다든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은 저희는 뭐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뭐 안 하는 그 뭐 상황이 생기고 하더라도 이 수사를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공수처 법안의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제가 총괄해서 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막 이런 그 어떤 부패 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은 저는 막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 설치가 부패 대응 능력이 그러면 네. 떨어진다고 지금 어쨌든 패스트 트랙에 지금 공수처 법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여야 사당의 합의안으로서 제가 낸 공수처 법안이 있습니다. 네. 그 공수처 법안에 비추어 봤을 때 국가의 부패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럼? 아닙니다. 제가 그 공수처에 관한 개별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공수처라는 것은 결국은 부패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부패 대응 능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것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신다는 입장으로 그럼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 수사권 조정의 지금의 핵심 그 관점은 수사 지휘권의 폐지와 일부 수사 종결권의 부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 개념보다는 검경 간의 협력의 개념을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수사 지휘권 자체는 그러나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 폐지 자체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뭐 검경 간에 어떤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그 수직적인 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 법 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 지휘권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네. 사실은 재수사 요구라든지 보안 수사 요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도 향후 논의에서 채워놓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 지휘라는 그런 정말 상명하복적인 그런 개념은 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사 종결 일부 수사 종결권과 검찰에서 그동안은 수사 지휘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이 통과가 아니고 상정된 이후에는 이 수사 종결권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글쎄 뭐 좀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륙법계가 이제 그 지휘라는 수직 개념인데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독일, 프랑스 같은 이런 대륙법계보다 지휘 개념이 전제되지 않은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로 규정된 그 협력 관계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의 이런 그 형사 법 집행 역량이 그 범죄 대응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실증적인 것이고요. 종결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뭐 도식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은 검경이 같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별거 아닌 사건은 좀 종결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만 좀 되면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정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 관계인 미국의 형사법 체계가 범죄 대응 능력이 좀 더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낸 법안에 비추어 보면은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실 수사권을 아직도 많은 부분 가지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일부 네.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 종결권을 예. 가지는 부분들은 굳이 중대한 사건과 경미한 사건으로 나눈다면 예, 경미한 사건인 것이죠. 백혜련 위원님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도 그 당시 2013년도에 후보자가 그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할 때도 사실은 뭐 그것이 지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상당한 정도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이 또 사실로 드러났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도 지시를 하게 되면 그걸 들어야 됩니까? 무조건? 어떠세요, 그냥? 지금 8조에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관련해서 총장에게 지시를 하면 총장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건요?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의 해석상 장관이 총장에게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지휘가 또는 그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시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그 판단은 또 사실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 관련해 갖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과 원칙들을 좀 세워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세월호 사건 관련해 갖고 직권남용 혐의에 관련해서는 좀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뭐 들여다본다고 해서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 그 주진우 기자가 말입니다. 뭐 라디오 방송에 나와갖고서 그 삼성 떡값 관련해 갖고 김영철 변호사가 검찰 조소에서 진술 조서를 작성했는데 그 당시 진술 조서를 작성한 검사가 후보자이며 해당 진술에는 황교안 대표 당시 성남지청장의 상품권 수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거 기사 보셨죠? 그런 게 낫다는 걸 오늘 아침에 네, 들었죠? 듣긴 했습니다만 네, 이거 관련해 갖고 뭐 후보자가 어떻게 지금 답변하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이 내용이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내용이 정말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주진우 기자 역시 어쨌든 뭐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고소고발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이 진술 조서를 수사 기록을 좀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련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만약 이런 진술 조서가 있다면 어떤 진술 후보자가 당시 그 김영철 변호사를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기억이 납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뭐 조사를 김용철 변호사 제가 담당 검사였습니다. 네. 진술 조서는 받은 사실은 있죠. 뭐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진술 조서를 받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수사한 사람이 그 진술 내용을 제3자에게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진술 조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걸 보면 뭐 사실이 밝혀질 텐데 어쨌든 한번 좀 보시고요. 국민들이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걸 제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검찰총장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과제가 뭔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과제가 뭔지. 예? 불편부당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중립해갖고 불편부당하지 않게 공정하게 어떤 법 집행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후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요. 차기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두 번째가 적폐청산이고 또 후보자에 대한 기대도 기대를 물어보면 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대한 기대가 좀 낮아요. 사실은 여기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유념하셔갖고서 국민들로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문회장에서 한 의원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장모 최모 씨의 300억 잔고증명 위조 사건 그리고 30억 당자수표 부도 사건을 아십니까? 피해자가 무려 9명에 달하고 수십억 원의 돈을 떼었다며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고 호소하는 심각한 상황. 하지만 윤석열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법원에서 이미 장모 최 씨가 신한저축은행 직원 김모 씨와 공모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대리인인 안소연은 구속까지 된 마당이었습니다. 심지어
장모가 자필로 쓴 사실 확인서와 30억 당좌수표까지 명백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책임자인 그는 중앙지검에는 친인척 사건이 없다며 선을 긋고 피해자들이 알아서 소송하면 될 일이라며 조롱하듯 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이대 사법부까지 이어지는 법 기술자들의 완벽한 제19 감싸기 카르텔의 서막입니다. 가족에게는 그토록 관대했던 그가 타인에게는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수사라는 미명 아래 무리한 강압 수사를 벌인 결과 동료였던 고 변창훈 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노모는 억울하다고 피눈물을 흘렸고 고인의 아내는 윤 지검장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라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수갑이 채워진 채 포토라인에 섰고 결국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했습니다. 수사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며 수사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 의원의 준엄한 질책 앞에서도 그는 영혼 없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남의 피눈물 위에서 자신의 권력을 쌓아 올린 잔혹한 사냥꾼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도덕성이 바닥을 친 지점은 바로 병역 기피 의혹입니다. 그는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큰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청문회 당시에도 계단을 오르기 힘들다며 불펜을 호소했죠. 그런데 의원들이 시력 자료를 요구하고 지금 당장 건물 밑에 내려가서 10분이면 굴절도 검사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다고 거듭 촉구했지만 그는 끝끝내 자료 제출을 회피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집행하겠다는 후보자가 자신의 병역 문제조차 투명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공정의 실체였습니다. 타인에게는 가혹한 칼을 휘둘러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기 가족이 연루된 300억대 사기극 앞에서는 뻔뻔하게 고개를 돌려버린 윤석열. 우리는 그가 쓴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짜 가면에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이날의 위선이 어떻게 조이대의 사법부와 결탁하여 대한민국을 만다뜨렸는지, 그리고 마침내 통일교 금품수수로 징역 1년 8개월 유죄 판결을 받은 김건희와 무기징역인 윤석열의 작금의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기만극의 끝은 다가오고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